1857년 봄, 아시니크 비소를 삼킨 한 여인이 끔찍한 경련 속에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그녀의 창백한 입술에 사제가 십자가를 들이밀자 그녀는 평생 바친 것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의 입맞춤을 그 위에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아내의 침대 곁에서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있던 남편 샤를 보바리는 방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오열합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 그리고 훗날 그녀가 남긴 엄청난 빚과 연애 편지들을 발견하게 될 이 남자의 끔찍한 몰락. 대체 어떤 거대한 환상이 한 여인을 죽음으로,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갔을까요? 거장의 창작실, 생명 PD의 논픽션 라디오 쇼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년 동안 1768페이지를 써서 400페이지로 깎아낸 처절한 강제 노역의 시간, 우리는 지난 3, 4부에서 인간의 영혼마저 해부하려 했던 거장의 차가운 수술실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오늘 거장의 창작실, 대단원을 장식할 5, 6부에서는 그가 남긴 가장 정교한 유산, 10문장의 설계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플로베르는 작가는 우주를 창조한 신처럼 작품 도처에 존재하되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문장 해부실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저 생명 PD가 플로베르의 서재를 맴도는 거장의 유령처럼 불어 원문의 앞부분을 짧은 독백으로 읊조리면 이어서 에마 보바리의 영혼을 대변하는 우리말 낭독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자, 150년 전 프랑스 문단을 경악시킨 그 서늘한 기법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장의 창작실, 생명 PD의 논픽션 라디오 쇼를 듣고 계십니다. 제오보 신이 된 작가와 영혼을 훔치는 문장.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하고도 매혹적인 비극을 빈틈없이 설계했던 거장의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감정을 철저히 도려낸 플로베르의 10문장 설계도, 그 숨막히는 해체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플로베르가 가장 혐오했던 것은 작가가 소설에 끼어들어 독자에게 감정을 강요하는 낭만주의적 태도였습니다. 그는 서술자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마법을 부렸죠. 소설의 위대한 첫 문장을 들어보시죠. Nous étions à l'étude quand le proviseur. 우리는 자습실에 있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평상복을 입은 신입생 하나와 커다란 책상을 든 사환을 뒤따르게 하고서. 들으셨습니까? 우리라는 집단 화자가 등장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만약 낭만주의 소설이었다면 이 나 혹은 우리라는 화자가 끝까지나마 감정을 중개했겠지만 플로베르는 단 2문장만에 서술자를 증발시키고 완벽한 전지적 시점으로 이음매를 숨겨버립니다. 이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은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묘사할 때 극에 달합니다. 남편 샤를 보바리의 모자를 묘사하는 문장입니다. C'était une de ces coiffures d'ordre composite.
그것은 이를테면 모피 모자와 차프카, 둥근 모자, 수달피 모자, 무명 나이트캡의 요소들이 뒤섞인 절충적 부류의 모자 하나였다. 그 말없는 추함이 마치 바보의 얼굴처럼 깊은 표정을 지닌 그런 초라한 물건들 중 하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5종류의 모자 이름이 감정 없이 나열됩니다. 바보의 얼굴처럼 이라는 단 하나의 비유조차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끔찍할 정도로 정밀한 시각적 해부를 위해 존재합니다. Ma fleur, je suis responsable d'elle. 이제 플로베르가 Elle est si faible, 발명해낸 가장 혁명적인 기법, elle est si naïve, 자유간접 화법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quatre épines 따옴표 없이 pour 서술자의 목소리와 인물의 속마음이 소름 돋게 포개지는 순간입니다. Avant qu'elle se mariât, elle avait cru avoir de l'amour. 결혼하기 전 그녀는 자신이 사랑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마땅히 흘러나와야 할 행복이 오지 않았으니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게 틀림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 문장에서 독자는 지금 서술자가 말하는 것인지 엠마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인칭의 서술자와 엠마의 영혼이 완벽하게 겹쳐지며 하나가 되는 이 소설 최고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Comme c'était loin, tout cela. 그 Comme 모든 c'était 것이 loin. 어찌나 elle 아득한지, est si faible, 그 모든 어찌나 것이 아득한지, 어찌나 아득한지. 그 모든 것이 어찌나 아득한지, 그 모든 것이 어찌나 어찌나 아득한지. 아득한지. contre le monde.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녀는 생각했다 혹은 그녀가 외쳤다 라는 설명표 하나 없이 3인칭의 객관적 과거 시제 속에 에마의 간절한 탄식이 그대로 얹혔습니다. 작가가 인물 뒤로 숨어버리면서도 동시에 인물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는 비개성적 문체의 극치입니다. 스위스식 산장의 발코니에 발꿈치를 개고 있을 수는 없을까? 아니면 검은 벨벳 코트자락이 길게 늘어진 부드러운 부츠와 뾰족한 모자와 손목 커프스를 갖춘 남편과 함께 스코틀랜드식 오두막에 자신의 슬픔을 가두어둘 수는 없을까?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갈망하는 에마의 이 불가능한 원망조차 플로베르는 낭만주의자들처럼 오 나의 마음이여 하고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서술 속에 그녀의 열망을 조용히 이식해 놓았을 뿐입니다. Elle est si faible, 거장의 창작실 생명 PD의 논픽션 라디오 쇼를 듣고 계십니다. pour se protéger. 플로베르가 크로아세이 서재에서 5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매달렸던 강제노역의 핵심은 사치스러운 수사를 걷어내고 오직 단 하나의 완벽한 단어 르모 주스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의 눈동자를 표시할 때 그는 아름답다는 상투적인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다. Noirs à l'ombre et bleu foncé. 그늘에서는 검고 환한, 대낮에는 짙은 파랑이었으며 Responsable d'elle, 마치 여러 겹의 색층이 쌓인 elle est 듯했다. si faible, 안쪽은 더 짙고 에나멜의 표면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졌다. elle n'a que quatre épines. 이것은 문학입니까? 아니면 광학 보고서입니까? 그는 빛에 따라 변하는 물리학적 현상을 정밀하게 해부하며 모호함 자체를 기술해냅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웨딩 케이크를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밑바탕에는 주랑과 열주,
사방을 두른 회반죽 조상들을 갖춘 신전 모양의 마분지 사각대가 놓였고 금박종이로 만든 별들이 총총한 벽감들이 그 안에 자리했다. 이어 2층에는 사보이 케이크로 만든 성체가 서 있었고 안젤리카 설탕 절임과 아몬드, 건포도, 오렌지 조각으로 이루어진 성벽들이 그것을 둘러쌌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랑, 열주, 성체라는 건축 용어로 케이크를 거대한 설계도처럼 그려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플로베르가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낭만주의를 낭만주의의 언어 그 자체로 처형해버리는 소름 돋는 카탈로그를 들어보십시오. Ce n'était qu'amour, amant, amant. 그것은 오로지 사랑, 연인들, 정부들, 외딴 별채에서 실신하는 박해받는 귀부인들, 역참마다 살해당하는 마부들, 페이지마다 죽어나가는 말들, 어두운 숲들, 마음의 동요, 맹세, 흐느낌, 눈물과 입맞춤, 달빛 아래 조각배, 숲속의 나이팅게일들 뿐이었다. 거장의 창작실, 생명 PD의 논픽션 라디오 쇼를 듣고 계십니다. 내용은 지극히 낭만적이지만 처리 방식은 무자비할 정도로 기계적인 나열입니다. 플로베르는 이렇게 불필요한 감정을 모두 도려내고 뼈대만 남긴 차가운 묘사를 통해 독자 스스로 그 여백 속에서 진실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년의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깎아낸 10개의 문장 설계도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1880년 5월 8일 평생을 매독과 뇌전증 그리고 문장과의 사투로 만신창이가 된 58세의 늙은 거장 플로베르는 목욕을 준비하다 욕실 바닥에 쓰러져 뇌출혈로 숨을 거둡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빅토르 위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듯 에밀 졸라와 모파상 같은 후배 문인들이 침묵 속에 그의 관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창조한 에마 보바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줄드 고티에는 이 여주인공의 이름에서 보바리즘이라는 위대한 철학적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자신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 비루한 현실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른 이상을 갈망하는 이 힘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인류를 진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70의 나이에 쉰 목소리로 거장의 서재를 문 두드린 저 생명 PD의 도전 역시 어쩌면 나이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꿈꾸는 21세기의 보바리즘일지도 모릅니다. 크로아스의 서재는 허물어지고 노르망디의 그 자리에는 공장이 들어섰지만 그가 밤마다 소리쳐 읽었던 문장들은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 내면의 갈망을 찌르고 있습니다. 플로베르가 남긴 마지막 전언을 끝으로 거장의 창작실 플로베르 편 6부작의 기나긴 여정을 마칩니다. L'homme n'est rien, l'œuvre est tout.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나 작품은 모든 것이다. 지금까지 생명 PD의 논픽션 라디오 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Les fleurs sont si contradictoires. Mais j'étais trop jeune. 결혼하기 전 나는 내가 사랑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마땅히 Je serai 흘러나와야 할 행복이 오지 않았으니 au monde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게 틀림없다. que je fais à ta rose pour qu'elle ne fane jamais. 이건 내가 원했던 가정이 아니야. 내 삶은 왜 이토록 지루하고 권태로운 걸까? Tu sais, ma fleur, 아, 스위스식 산장의 je suis 발코니에 responsable d'elle. 발꿈치를 괴고 있을 수는 Elle 없을까? est si faillie, 아니면 스코틀랜드식 오두막에 내 슬픔을 가두어둘 수는 elle n'a 없을까? que quatre épines. Pour 파리, se 그 protéger 파리라는 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 contre le monde. 이름부터 얼마나 거대한지. 언젠가 나를 이 비루한 시골에서 구해내어 그 화려한 사교계로 데려가줄 백마탄 기사가 내게도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까?